1차 탄핵 표결에서 일단 살아남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령이 내려지자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지도력 공백이 더욱 깊어졌다고 보도합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가를 공동 운영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하자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은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50년 넘어 만에 처음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없는 하루를 맞았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24년 독재를 해온 바사르 알 아사드는 반군에 의해 열흘 만에 대통령궁에서 쫓겨나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처음 미국 공중파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취임 첫날 의사당 폭동 사건 수감자들을 사면한다고 약속했고 불법 체류자 추방과 속지주의를 폐지를 강조했지만 드리머는 포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세 도입 재차 강조했고 오바마 케어는 대체안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자리에서 사임하고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자이언트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반독점 금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테크놀로지 규제, 여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62%는 건강보험은 연방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은 32%, 무당파는 65%가 건강보험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수혜자들은 내년에 서비스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하원에서 소셜 시큐리티국 예산 지원 늘리는 것을 꺼려하는 결의안이 통과됐고 이후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뉴스가 맨 위에 나오지 않는 게 오늘째 내일까지 합치면 일주일이 되는 것 같은데 내일은 아마 미국 뉴스가 맨 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국이 한국만의 어떠한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수준이지 뭔가를 분석하는 이런 단계는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미국 언론도 탑뉴스 가운데서 당연히 저도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공중파 텔레비전과의 인터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한국과 시리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도를 하거든요. 레이티스트가 시리아이기 때문에 먼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탄핵 정국 이것을 보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의 탄핵 정국을 먼저 전해드리고 시리아의 아버지에 이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거의 54년 정도를 시리아 사람들은 아사드라는 라스트 네임의 대통령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대통령 아래서 독재 아래서 살았는데 이 같은 독재가 물론 그 뒤에 준비 작업 기간은 길었겠지만 정말 2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과 한국에 지금 소용돌이치는 정국 어떤 매체는 완전히 국정이 마비됐다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미국에서도 맨 앞에 보도를 합니다. 우선 한국의 사태는요. 지도력 공백.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국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얼마나 아직까지 대통령입니다. 탄핵당하지 않았고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가 내려진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대통령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할 만큼 심각한 이슈구나. 이제 이 레이티스트들이 지난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 한국에서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뉴스 사이클이 바뀌면서 이어졌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뉴욕타임스의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 김용현 국방장관 먼저 시켰고, 이게 내란 음모다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데 공수처, 경찰, 검찰 다 달라붙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사진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동훈 공수처장 5월 달에 이 자리에 임명을 하면서 같이 찍었던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참 묘한 그림이죠.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책임자입니다. 오동훈.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고 법무부에서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법무부, 검찰, 여기 이제 요직에 딱 사람들을 채우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본인이 몇 시간 되지 않지만 계엄령을 발동을 했고, 그 뒤에도 며칠 동안 국민 앞에 등장하지 않았고,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한 6시쯤이었습니다. 저녁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사임한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에게 맡기겠다 한 이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강하게 다져놨었던 법무부와 이제 검찰 등등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권력이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빠져나갈 수가 있는가. 이건 물론 국민의 어떤 시위 같은 것에 힘을 받아서 그런 거죠. 남다른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검찰과 이 법무부 이쪽에 사람들을 심느라고, 충성파를 심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을 컨트롤하는 그 부서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사퇴도 받아들였고 본인이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고 국방부만 어제 저녁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부처들은 도대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되지? 그리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서에 지시를 할 수는 있는 거야? 이런 상태라고 해외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한국이 워낙에 민주주의가 빠른 시일 안에 성장을 했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의 서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출국 금지를 할 만큼 심각하다. 첫 번째는 그 파워를 빨리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출국 금지를 할 만큼 심각하다. 제일 심각한 건 계엄령을 포고하면서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책 특권이 있지만 내란, 반역, 죄라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법적으로 해석이 다 다르다는 것을 미국에서도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체포되더라도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죠?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러니까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으면 여전히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고, 총리가 해야지 된다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지금 복잡한 거죠. 어느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서 어떤 또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요. 어쨌든 한국의 정치 기능의 마비는 깊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언론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채 이제 토요일에 탄핵 그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퇴장해버렸기 때문에 개표를 할 수도 없었잖아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 이제 탄핵에 찬성했고, 뭐 김혜지 의원 찬성했고, 또 다른 의원은 반대를 했고 해서 그 탄핵에 대한 그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매체에서는 보수가, 세계 다른 나라도 지금 보수의 추세가 국가보다는 당을 위에다가 두는데 한국도 그 리스트에 올라갔다. 보수가 국가보다는 당을 위에 뒀기 때문에 이제 뭐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서 결국은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정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두 사람이 이제 그 공동으로 공동 담화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민생도 챙기고 외국에도 안심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야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했죠. 아니 여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사임하지도 않았고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이 대통령을 배제할 권한도 없고 본인이 파워를 잡을 권한이 없다. 그
한동훈 여당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얼굴만 바뀐 또 다른 제2차 내란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우원식 그 국회의장은 이건 헌법에 있지도 않는 거다. 헌법 위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한국 어제 처음이었잖아요. 지금은 밤이지만 보니까 그 코스피 벤치마크 같은 경우도 뭐 2.8% 정도 떨어졌고, 다시 달러 대 원화도 뭐 1,440원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국회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그 뭐 김현태 대령은 우리도 뭐 김용현 그 국방장관에게 속았다, 피해자다, 뭐 이 병사들은 죄가 없다, 특수부대 요원들이잖아요. 나의 지시에 따랐으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17%까지 내려갔고, 최근에 8%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국민의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6%가 하락을 해서 26.2%. 국민의힘 지지가 내려간 것은 탄핵을 막았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 심판이겠죠. 그리고는 또 물론 그 야당도 탄핵 투표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이건 탄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당론 때문에 그렇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권이 설령 야당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두고 탄핵 투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지적도 있고 역시 해외 언론에서도 그 같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탄핵 투표를 계속 하겠다는 거고, 결론은 이럴 때는 항상 여론이잖아요. 여론과 시위대들이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이 지역구 그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유권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해라 하고 강하게 그 같은 표시를 시위에서 한다면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걸 보니까 젊은 여성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시위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죠. 나는 아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도 없지만 나중에 그 내가 뭐 아이를 갖게 되고 한다면은 그때 엄마는 그때 뭐 했어? 당연히 물어보는 건 아니겠어요. 엄마는 그때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춥지만 이 시위를 하러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뭐 케이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요즘 세계적으로 너무 그 대중문화의 그 면에서는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라라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의 단핵이 답이다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런 것들을 NPR 방송이 뉴스하면서 들려주는 것 치고는 길게 들려주네 하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또 이 같은 그 시위의 문화 같은 것도 뭐 전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시위의 문화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훨씬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 그 권력 딱 잡고 있는 권력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공백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었는데 북한이 뭘 하겠어? 라고 하지만 세계의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 전문가, 대한민국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데에 테스트만 해볼 수 있는 정도도 있잖아요. 왜? 한국이 지금 정권의 어떤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백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때 누군가가 오판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들까지도 이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그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뭐 한국 군 일반 병사들의 부대원들의 그 뭐 특수부대원들의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이번 그 사태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얘기를 가능한 한 짧게 전해드리겠는데, 이 얘기는 제가 왜 맨 앞에 한국 문제와 함께 맞춰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느냐면, 야, 권력이 저렇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정말 아무리 닭의 목을 쥐어 틀어도 닭이 회를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봄은 온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시리아가 지금 54년을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24년. 이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형이 교통사고로 숨져서 영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고 살고 안과 의사이고 이러다가 아버지 그 독재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사르 알 아사드는. 그렇지만 형이 교통사고로 숨지니까 갑자기 영국에서 시리아로 와서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강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온 시리아를 본인도 독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완전히 어느 순간은 아니겠죠, 반군들이 여러 그런 그룹들이 있지만 그 그룹들이 시리아의 북부에서 남부에서 무슨 동부 서부에서 서로 때로는 합치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면서 11월 27일에 시작됐었던 이 반군이 점점 와서 알레포 가고 나중에 다마스커스까지 오는데 2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내전으로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그야말로 안과 의사였었던, 처음에 보들보들했었던 이 사람이 독재자가 돼서 완전히 국민에게, 내국민에게 독개수를 쏘아대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몰락하는데 2주일도 안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웨즈 알 아사드에 이어서 50년 넘어의 독재를 끝내는데, 반군 중에서도 특히 하얏트 타르힐 알삼이라는 그룹, HTS 그룹이라는 곳에 또 아부 무하메드 알 졸란이라는 42살의 이 그룹의 수장이랍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는 그룹도, 이 사람도 테러 그룹, 테러리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부 무하마드 알 졸라니는 최근에, 원래 그 알카이다 이 지부에서 일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최근에는 온건파로 그 돌아서고 아주 강한 그런 그 사람들과 지하드와 손을 떼고, 그게 2017년이었답니다. 이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말하자면 어떤 팔레스타인에서 뭐 하마스가 나름대로의 무슨 뭐를 가지고 가듯이 시리아에서도 조금 덜 잔혹하게 이렇게 뭔가 자치정부 비슷한 것을 이끌었었는데, 이 아사드가 나중에는 결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품으로 갔지만 그 전에 싸워보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여러 나라에 손을 내밀면서 심지어는 구걸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영국에서는 절망에 빠져서 아랍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이 반군의 지도자를 너무 싫어한대요. 이집트나 요르단에 구걸하다시피 난 싸우고 싶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는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시리아 편이었는데, 헤즈볼라와 함께 그랬는데 무기를 정말 조금씩 주는 거예요. 토큰만큼만 주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반군과 싸울 수 없는 정도.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명분이 없는 싸움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본인들 이득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막판에는 동맹국이 버린 겁니다. 버려서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 사람의 망명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 블라디미르 푸틴조차도 바사르 알 아사드를 언제 만날지, 이건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지금 그쪽에 이제 해군 기지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망명을 받아들였지만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 도살장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다마스커스의 감옥, 정치적인 적, 뭐 이런 사람들, 본인의 반대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지하에 한 1,500명 있었다고 하는데 다 문 열어서 사람들 나오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들으니까 가족이 같이 가잖아요. 사촌이, 젊은 남자들이 가면 서로에게 고문을 하라고. 서로에게 고문을 해서 살아남았답니다.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정도니까 인간 도살장이라고 불렸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리아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반군 지도자가 큰 역할을 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지금 무슨 종파와 무슨 뭐 여기도 인종도 그렇고, 종교는 뭐 수니파가 대체적으로 반군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리아의 아사드 가족의 뭐 알라위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다른 소수 인종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시리아가 큽니다. 이쪽에 무슨 뭐 이스라엘부터 레바논부터 뭐 다른 나라들에 쭉 이제 국경을 맞대고는 있지만 굉장히 크고 종파도 다양한 이 시리아를 반군의 어떤 한 사람이 딱 장악하기는 너무 빨리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사드 정권이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누가 시리아를 통치하든지 어쨌든 러시아는 우선순위가 지중해에서 유일한 항구인 그 타르터스, 여기 있는 그
해군 기지를 유지하는 게 러시아의 목표고 터키는 시리아에서 북부 그 반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터키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시리아를 공격했었고 이번에도 전략 무기 시스템을 공격했는데 왜냐하면 이 같은 전략 무기가 극단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파괴시켰다는 거고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부터 이 터키 정부를 통해서 반군 그룹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안 거죠. 뭐 11월 27일에 시작됐으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최고의 목표는 미국 사람 보호입니다. 근데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2012년부터 시리아에서 사라졌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스틴 타이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미국으로 구해 오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터키를 통해서 반군들과 접촉을 했고 900명의 미군이 아직도 시리아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시스에 대한 뭐 테러 작전인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앞으로는 트럼프의 시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싸움 아니다. 개입 안 하는 거죠. 우리 싸움 아니다. 뭐 그러니까 결국은 시리아에서 어떠한 좀 그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통합 정부를 이끌어갈 때 만들 때 미국이 도움을 줄 리는 없다 하는 것을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가 보여줬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국민입니다. 많은 시리안들은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아사드를 포스터를 사람들이 막 찍고 이게 상징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목을 자르고 이런 것이 상징인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대한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알라이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수만 번 쉬자. 우리 이제 수만 번 쉬자 하는 이러한 안도가 지금으로서는 훨씬 크고 그동안 10년 동안 국민을 향해서 독개수를 쏜 그런 정권이 무너졌다는 사실에만 이 안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궁전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처음에는 궁전에서 막 약탈 있고 하다가 지금 다 진압이 됐답니다. 들어가 봤더니 국민들은 4년 동안 막 다마스커스 그 주변에 어떤 데도 막 풀만 먹고 살았는데 생존이죠, 그건. 그런데 그 궁전에 들어가 보니까 막 스포츠 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페라리를 포함해서 뭐 에스톤 마틴스 이런 차들이 너무 그 차이나 그릇들도 엄청 많았고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13년 정도의 지독한 내전 또 가난에 지친 시리아 사람들 오늘 이제 뭐 빵가게 이 정도는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곧 이제 학교도 오픈을 하겠죠. 그러나 안팎으로 너무나 분열이 많아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모든 나라가 다 분열되고 아주 극단적이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일단 하나의 독재 정권 아버지와 아들 50몇 년의 이 독재 정권은 끝났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상상하지 못했던 시리아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 오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시리아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한국식약처, 기능성 인증 유한 건강식품과 피부과학 셀리온 화장품을 50%까지 연말 세일 중인 셀리온,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터 프레스에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많이 뭐라고 하나요? 뭐 좀 여유가 있어졌다고 할까요? 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국민들 앞에 본인이 이 같은 공식적인 인터뷰로 등장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그리고 그 캠페인 때와
당선되고 난 뒤는 조금 다릅니다. 정치인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관심이 많을 이슈도 있고 해서요. 잠시 뒤에 그게 또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초기 임기의 우선 순위이기도 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면은 털시 게벌드라는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지금 연방 상원에 가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인준을 받아야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털시 게벌드 지명자가 그동안 쭉 그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는 미국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하필 이 아사드 정권이 7일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이 그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원 인준 공식적인 그 청문회가 시작돼도 물론 그 질문을 받기는 받겠지만요. 자, 트럼프 그 대통령 그 당선인이 이제 그 인터뷰한 이 내용이 MBC의 미터 프레스입니다. 크리스틴 웰커와 앵커와 같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번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그 협회에서도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취임 첫날 할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대통령 당선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의사당 폭동사건 사면하는 거, 그 개인들 지금 수감된 사람 그리고 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규제를 철폐해서 5일 시추한다. 그 드릴 베이비 드릴 그리고 대량으로 뭐 대규모로 추방하는 것, 불법 체류자들을 이 세 가지를 우선 들었고요. 이민 단속 뭐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범죄자부터 추방하는 거. 이건 이제 어떤 행정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추방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추방한 게 뭐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추방을 많이 했죠. 그걸 하는데 범죄자 추방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이제 또 여기서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도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끝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이거는 헌법 때문에 헌법의 14조에 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다 하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그 헌법을 수정하는 과정이라도 거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고 헤드라인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추방을 임기 1기 때 하다가 굉장히 이게 아주 막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중단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이건 아니지 하고 판결을 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이 어린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때 떼어놓아진 부모와 아이들이 찾지 못한 그런 그 아이들과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떼어놓는 게 아니라 같이 추방해버린다. 부모와 자녀를 같이 가족들을 함께 추방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요. 속지주의 같은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 하는 것은 미국이 그런 유일한 나라잖아. 당신이 아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앵커가 특별하게 막 지독하게 반박을 한다던가 이런 거 안 했어요. 미국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면 이 땅의 시민이다 하는 그런 것은 미국만 채택하는 건 아니고요. 드리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온정적인 입장에서 트럼프 그 당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도 이랬었던 입장이 있고 그러나 공화당에서 강하게 나오자 나중에 이 드리머에 대한 입장을 바꿨던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드리머라는 게 늘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던 그 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와서 지금 다 그 사람이 중년이 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그 나라 부모 나라의 말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건 뭔가를 해야지 되겠는데 민주당과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머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이었고 그런데 이게 데자뷰거든요. 똑같았거든요. 임기 1기에도 그렇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태도가 이제 바뀌었었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드리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시행하려면 행정명령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민 문제를 해결하던 의회에서 해결해야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의사당 폭도 그 사면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나는 매우 빠르게 사면시킬 거야. 그 사람들이 나쁜 시스템에서 감옥에 갔기 때문이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요. 이 앵커가 참 현명하게 질문을 하더군요. 크리스틴 웰커 앵커가 미국 가정에 지금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가정에는 부담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계속 관세를 다른 나라에서 내는 거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 수입업자가 내고 미국 수입업자가 내면 어느 정도까지는 마진을 조금 이윤을 줄이겠지만 언제까지 그러면서 이득을 내는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냐. 물건값을 올려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 가정에 부담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것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비드 이전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말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면 관세가 결국은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는데 노골적으로 인정을 한 게 아니라 그거 알면서 하는 거다.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에 대해서 연령 그 혜택을 받을 때 연령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입니다. 이제 의회가 전부 공화당이기 때문에 상원도 하원도 아주 뭐 숫자가 작지만 양쪽이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초기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원 하원도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초기에 엄청나게 힘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초기에 많은 중요한 일들을 이뤄내려고 그 서두르기도 하겠죠. 어느 정도는 막 앞에 그 하고 싶은 것을 밀어넣거나 할 겁니다. 낙태약에 대해서는 지금의 조건을 그대로 두는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오바마 케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오랜 동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없애지 못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안을 찾는다면 오바마 케어 대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여론이 결국은 여론인데 여론이 지금 현재 오바마 케어를 좋아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이슈로요. 연방 최저임금이 참 작다.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죠. 나토에서 다른 동맹국들이 내가 주장하고 원하는 만큼 어떠한 그 기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하는 것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중요한 지금 인선인데요. 국방장관 그 피트 헥세스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이미 본인이 그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시를 했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박스 텔레비전을 통해서 박스 뉴스를 통해서 알았지만 오래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세 번째 결혼할 때도 본인의 골프장에서 결혼을 하고 피트 헤그세스가 어떤 책을 쓰면은 또 막 책에 막 사인 받고 사인하고 같이 들고 사진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도 방송을 할 때 그 박스 앤 프렌즈의 주말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엄청 그 비호를 했었고요. 그런데 피트 헤그세스가 똑똑한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군인이다. 기본적으로 군인이다. 나하고 헥세스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늘 군대에 관한 것뿐이었다. 정말 그 사람은 군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파텔 연방 수사국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나 이 트럼프에게만 충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함께 일할래 하면 전부 노노노노 내가 일 안 하고 말지 나 죽은 다음에야 내 아래 오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캐시 파텔에 대해서는 그는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지지했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그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것도 불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물에 소독으로 넣는 이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이 백신과 자폐증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과학적인 것이 증거가 없다잖아요. 그래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 이것도 다 상원 인준을 통과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얘기죠. 그리고 이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는 어떤 시스템도 흔들지 않을 것이야. 그가 뭐 바퀴 같은 것을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데 돌아갈 바퀴죠. 새로 발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수치 같은 것을 보면은 정말 미국이 건강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이제 뭐 슈퍼 가공식품 같은 것에 엄청 반대하잖아요. 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복을 하실 겁니까? 뭐 이런 비슷하게 물어보니까 나는 안 한다. 그런데 법무장관 지명자나 연방수사국장 지명자 이런 사람들이 뭐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내가 지시할 필요는 없지만 난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수사하고 조사해야지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나는 그냥 단지 이 나라를 성공하는 나라, 성공시키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둘째 며느리죠. 라라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이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지명을 해서 선거를 치렀고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공동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보통 공동의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성공을 하면은 성공한 뒤에 열매가 엄청 달고 아주 그냥 뭐 상쾌하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무장관 지명자가 마르코 루비오라는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은 무난히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지사가 일단 임명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걸 기대를 하면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되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100% 진지하게 고려한다. 그리고 그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아버지에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본인을 믿어주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만들어줘서. 자, 잠시 뒤에 뭐 대통령을 뽑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경제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 삶에 관한 거잖아요. 건강보험에 관한 것, 소셜 세큐리티에 관한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 뭐 정치적인 부분부터 사회 또 복지까지 많은 것이 바뀝니다. 미국이 지금요 일단 그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수혜자들은 내년에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더 힐이 오늘 자세히 보도를 하던데요. 이게 9월 달에 이미 그 공화당 하원에서 소셜 세큐리티국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을 안 하는 뭐 이런 그 결의안 같은 것을 만들었고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걸 좀 늘려줘야지 된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신청자도 늘어나고 여러 그 서비스 분야 해야지 될 일이 많은데 직원이 이미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직원이 삭감이 되면은 일이 그 좀 늦어진다는 것이고 혜택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1월 12일에 이미 직원 채용이 동결됐는데 앞으로 이게 몇천 명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일하는 한국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직원이 줄어들 때는 뭐 낮은 단계의 그런 직원부터 또 탑 레벨의 직원까지 마찬가지인데 지금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신청이 기록적이랍니다. 많잖아요. 뭐가 있나요? 뭐 사회보장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발급받는 것도 그렇고 또 카드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메디케어 혜택 등등 엄청 많은데 이게 직원 숫자가 50년 만에 지금 최저랍니다. 미국이. 손님 뭐 고객 문의 전화 이런 거 뭐 1800 전화번호 뭐 이 온라인 답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데 앞으로 3개월 안에 이제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군다나 12월 20일에 긴급 예산 같은 것이
긴급 예산이라기보다 긴급 임시 지출안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직원이 최대 열흘 동안 일단 그 무급 휴가를 가야지 되고요. 사무실도 폐쇄하고 나중에 이제 몇천 명이 2천 명 이상 3개월 될 때까지 뭔가 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2천 명 이상이 감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셜 시큐리티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세청 IRS도 그렇고요. IRS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뭔가 직원을 늘리려고 많이 뭐 한때 예산을 거기에 증액을 시켜보기도 하고 이게 정부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국가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어서 예산을 뭐 거의 3분의 1을 지금 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타겟이 IRS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IRS도 그렇고 연방 항공국도 지금 예산이 동결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지금까지 경우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신청을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뭘 신청하고 하면은 연금 신청 이런 거 6개월에서 뭐 늦으면은 어떤 경우 10개월까지 걸린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여러분들께서 더 길게 잡으셔야지 된다. 이런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지금 한국에서도 이번에 뭐 계엄령, 포고령 이런 데도 뭐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62%가 건강보험은 헬스케어는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공화당 32% 적은 것 같죠? 많이 늘어난 거예요. 무당파는 65% 건강보험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바마 케어가 2012년, 13년 이때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는요. 이제 그 이전에는 뭐 60% 넘었어요. 이 헬스케어가 정부 책임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바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시행을 했어요. 나는 단임 대통령이 돼도 좋아. 미국이라는 이렇게 부자 나라가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죽어야지 된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했어요. 존 로버츠라는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이 진보편에 들어서 그걸 법원에서까지 보장을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공화당이 갑자기 이걸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을 책임져야지 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22%까지 낮아졌는데 지금 이게 2020년보다 10%포인트가 증가해서 이제는 공화당도 32%가 건강보험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어제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를 했는데 2017년부터 계속 이걸 폐지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오바마 케어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값은 조금 싸지고 그리고 혜택 범위는 늘어나고 해서 이게 이제 이건 또 차기 정부가 가려는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가 강해도 여론이 그 목표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하면 정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갤럽의 여론조사는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잠시 뒤에 엔비디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도 그렇고 이게 또 국제관계를 보여주니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칩 자이언트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이제 반독점 금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 미국의 그 위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첨단 뭐 인공지능 칩 그리고 첨단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만 그러냐? 이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질 때 애플이 곤란했었고 뭐 테슬라가 곤란했었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따로 시진핑을 2번이나 만났을 정도의 뭐 라인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전기 자동차 만드는 기술도 또 중국에 뭐 자의반 타의반 주기도 했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정책적인 그런 문제들이 한 회사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테크놀로지 회사 이건 전반에 걸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중국도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 뭐 공급망 전쟁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꼭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에 관한 그런 것만 그렇겠습니까? 그래 마찬가지고 미국이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종류의 반도체 제조 장비 중국 기업에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또 게다대고 뭐 관세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럴 것 같고 또 엔비디아는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도 독점 금지 위반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반독점 금지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회사 인수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는 그런 반독점 금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요. 엔비디아가 장이 열리기 전에도 뭐 한 2.2% 정도 떨어졌거든요. 장이 열리고 나서 한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3% 이상 떨어지다가 지금 많이 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2.19% 떨어졌는데 이렇게 뭐 한 가지 큰 2.3%네요, 현재. 큰 한 가지 큰 회사들은 뭐라고 본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되고요. 야, 시리아 보니까 정말 갑자기 오는 게 있다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